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츠맨의 안철준입니다. CQ 언박싱 시즌2 5월의 라이브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의 주요 사이버 보안 이슈들을 정리해드리고 최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CQ 언박싱은 이츠맨과 다운 기술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운 기술의 고성종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 달, 벌써 훌쩍 됐네요, 그죠? 네,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일단으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게끔 느껴지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나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요즘 빠른 게 느껴지니까요. 그죠. 네. 벌써 5월 말입니다. 그러게, 오늘 네. 날짜를 보고 네. 조금 뭐가 잘못됐는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아마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드는데요. 벌써 한 달여 됐습니다. 미국 갔다 오셨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저번 방송이 라이브가 아니라 네. 녹화로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일찍 만나서 그리고 이제 미국 갔다 온 출장도 거의 한 달 돼갑니다. 네. 제가 중간에 RSAC 관련돼서 현장 또 네. 라이브도 한번 저희가 해서 현장의 소식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네, 많이 또 참석해 주셔서 네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그죠? 네. 맥주 한잔 하면서 뭐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아, 네. 뭐 먹었습니다, 일단은. 자, 하여튼 오늘 웨비나에서도 관련된 내용들 간단히 랩업 해주실 내용이죠?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가 RSA 리캡이고요. 네. 이제 흔히 이제 RSA의 뭐 어떤 뭐 키노트나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네. 현장에 간 사람으로서 제가 바라봤던 시선으로 네. RSA를 한번 다시 보게 해드리려고 준비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 달여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리뷰해보고 말씀하셨던 현장에 가셨던 분의 입장에서 네. RSA를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 외에도 또 오늘 또 다른 주제 또 있으시죠? 네, 뭐 이제 RSA 가기 전에도 그랬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침해 사고들이 네. 한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침해 사고를 저희가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를 따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 침해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지를 네. 사이버 프레임워크라는 관점에서 좀 쳐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슈들이 매일 일어나는 것 같고요, 거의. 제가 뉴스 정리하면서도 좀 놀랐는데 네. 요 한 달 사이에 네. 한 4개에서 5개 정도? 네. 사고들이 이제 드러난 것만 있더라고요. 그것도 심각성도 네. 예전과는 다르게 규모가 그쵸. 심각해졌습니다, 더. 규모도 커졌고, 네. 이제 유출되는 정보 양도 많아졌고. 그러니까요. 네. 아마 들어오시는 분들, 보안 담당자분들이라고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아젠다나 어떤 이슈별로 막 팔로우하기에는 이제는 네. 되게 버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미 지금 그 특정 사고 이후로 저희가 고객 담당자분들 만나시면 항상 이제 지금 안부를 묻는 상황이거든요. 네. 괜찮으시냐고. 왜냐면 오늘은 무탈하셨습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계속 그거에 대한 흔히 얘기하는 팔로우업을 하고 네. 계신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조사도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나오면서 정보가 또 달라지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또 어떤 그렇죠. 팔로우업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조금 피로도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희가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명성이 조금 낮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저희가 좀 따라가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바이비트처럼 네. 어떤 국외에서 일어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이버 보안 사고가 일어나면 네. 특정 이제 사고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전체 리포트를 공개하는 게 일상화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글로벌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슈를 따라가기에는 안에 있는 어떤 테크니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쉽지 같고요. 않죠. 네, 그런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좀 생각해볼 문제긴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워크 입장에서 보안 전략을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의미가 네, 있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근데 오늘 다 가능합니까 이게? 열심히 왜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게? 네, 일단 열심히 준비는 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 다루지 못한다고 네네네. 하더라도 뭐 다시 네. 한번 기회를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뭐 SKT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이런 네. 식으로 오늘 좀 준비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오늘도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쯤엔 저희 식견박싱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의견들 또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라이브 진행 중에 여러분들 의견들 한번
보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웨비나 진행 중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CQ 언박싱 5월 시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Q 언박싱 5월의 주요 보안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정현 과장님의 낭낭한 목소리로 원래 들려드리는 건데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이번에는 녹화를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 다운기술의 장원성님의 목소리로 이번 5월 달의 주요 보안 뉴스에 대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5월의 주요 사이버 보안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악성 코드에 감염된 일부 서버에 개인정보와 IMEI 29만 건이 임시 저장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는 2024년 12월 이전은 확인 불가, 이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23대 서버에서 25종의 악성 코드가 발견됐으며 유심 정보 2695만 건의 유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0명이 신청한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정은 6월 중순 개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마트폰의 NFC 결제 정보를 노린 신종 사이버 공격이 해외에서 확산되자 금융보안원이 국내 금융사와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공격은 악성 앱이 NFC 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로채 부정결제나 출금에 악용하는 방식으로 피싱 문자와 연계해 계좌 및 인증 정보까지 탈취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국내는 생체 인증, 핀 등 추가 인증 절차로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악성 앱이 이를 우회할 경우 피해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보안원은 악성 앱 정보와 유포지 등을 금융사와 공유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 카드와 스마트폰 간 물리적 접촉을 요구하는 인증 방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에서 맨디안트 M 트렌드 2025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4년 전 세계 침해 사고 사례와 위협 트렌드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흔한 침입 경로는 취약점 악용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으며 주요 타깃 산업군은 금융, 전문 서비스, 하이테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침입 탐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내부 탐지 비율은 43%로 떨어졌고 외부 통보에 의존하는 비율은 57%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가 주도형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구글 클라우드 측은 조직 내부의 보안 가시성과 대응 역량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으로 5월의 주요 사이버 보안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5월의 주요 보안 뉴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했던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 M 트렌드 2025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쯤에 웨비나에서 또 네, 구글 클라우드 담당자분과 또 웨비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또 시청해 주시면 또 관련된 내용들 또 요약해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사님? 네. 네,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는 RSA 컨퍼런스 2025 4월 28일이었죠.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RSA 컨퍼런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저희가 한번 RSA 미리 보기 하면서 다뤘었죠. 그래서 RSA 이제 컨퍼런스의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Many Voice, One Community라는 테마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흔히 많은 목소리와 많은 음성이 있더라도 이제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어깨 공조와 협력을 강조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어떤 그 테크니컬 도메인 영역에서도 협력이라든지 또 관련된 어떤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만 보안 쪽 관련돼서 이런 관련된 협업이라든지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여기서 얘기하는 원 커뮤니티에 대한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보안은
조금 느낌이 다른 건 수비자가 굉장히 한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공격자 입장에서는 무한히 공격할 수 있는데 수비자는 무한히 방어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알고 방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많은 정보를 쉐어해서 그 공유해서 네. 협력하는 입장에서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프랜차이즈, 이 슬로건이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RSA 컨퍼런스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제가 뭐 RSA를 지금 한 5번 정도 5회 정도 참석한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올해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네.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AI입니다. 뭐 네. 당연한 얘기지만 네, RSA 컨퍼런스에 가장 크고 많은 주제가 AI에 담겼었습니다. 근데 약간 다른 건 작년까지만 해도 AI가 AI? 라는 정도였거든요. 그냥 AI로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 우리 AI로 뭔가 할 거야. 이런 거였는데, 올해는 거의 모든 벤더들이 AI뿐이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달라진 건, 흔히 얘기하는 에이전틱 AI. 그래서 AI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 뭐가 있어? 우리 어디까지 준비됐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벤더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좀 달라진 이번 RSA 컨퍼런스의 내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RSA 컨퍼런스에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AI를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AI 관련된 내용들이.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방어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AI 어시스턴트라든가, SOC 자동화라든가, 혹은 이제 공격적인 활용, 이제 저희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정교한 사이버 공학 기법, 이런 것들, 이제 뭐 AI를 이용해서 피싱 메일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친숙하게 인지하고 잘 누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공격 규모가 확장되는 것도 AI를 이용해서 대량의 메일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복제해서 뭐 피싱 메일을 보낸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다른 뭐 디페이크 같은 공격들이 일어난다든가,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내용 중에 네. 해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컨퍼런스에서 이 공격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관련된 내용들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수비 네, 말고도? 네. 이제 벤더들도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네. 예전과는 양상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어떤 뭐 피싱 메일을 보낼 때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다뤘듯이 굉장히 사람한테 친숙한 형태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언어의 장벽이 기본적으로 없다라는 느낌이죠. 이제 뭐 러시아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더라도 러시아인인 게 티나지 않는 정도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그런 이제 어떤 공격의 확장, 이제 이런 법인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따지면은 많이 얘기에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AI 자체에 대한 보안 얘기들도 이제 많은 벤더들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주제가 조금 더 뎁스 있고 뭐 좀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오늘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고요. 네, 네. 다만 이제 AI가 갖고 있는 어떤 취약한 부분들을 공격하는 방식들이라든가 저희가 예전에 봤듯이 이제 뭐 탈옥이라든가 네. 이런 다양한 AI 자체에 대한 어떤 보안 위협이라든가 이제 사이버 보안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벤더라든지 솔루션들이 AI가 이제 거의 인베드돼서 AI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런 어떤 그 보안 솔루션과 보안에 관련된 전략을 세워야 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다 AI인데 네. 어떤 게 보다 효과적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네.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지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맞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아마 올해 RSAC에서 조금 해답을 준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에이전틱 AI가 그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이제 구글에서 이번에 RSA 컨퍼런스 기간 전후로 해서 발표했던 에이전틱 SOC라는 모델의 개념입니다. 네. 뭐 영어로 좀 써져 있긴 하지만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은 제일 왼쪽에 데이터라고 써져 있는 것들이 데이터를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수집하는 영역일 거고요. 그 옆에 초록색 부분이 뭐 트리아지. 레이저로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네.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트리아지라는 부분이 이제 사고 조사라고 이제 어떤 정보를 수집하거나 하는 것들, 네. 그리고 인베스트가 분석하는 거, 네. 그리고 대응하는 리스폰스, 아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각의 우리가 흔히 SOC라고 하는 어떤 그 보안 관제 센터를 운영하는데 요 내용들이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들이 다 이제 구성되어 있고 이 부분들의
이제 옆에 이제 어떤 얘네들이 어떤 컨텍스트로 문맥상의 뭐 경험상의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 머리어를 분석한다든가 네. 위협을 리서칭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그려놓은 건데요. 네. 원래는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들이에요. 아, 이 지금 그쵸. 그러니까 녹색이나 아니면 네, 주황색으로, 노란색, 네, 주황색으로 주황색으로 노란색을 표현하는 것들이 네. 다 어떤 담당자의 역할이란 말씀이신 그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하나 발생했으면 그 이벤트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역할이 있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위협에 대한 정보를 갖고 온다든가, 네. 머리어를 분석한다든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사고 조사를 하는, 에스컬레이션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대응하는 리스폰스의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거 다 에이전트가 하는 걸로 점점 바뀌고 있고, 우리 에이전트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밴더에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 주신 분 중에 이호승 님이 이제 그 관련된 질문을 몇 개 주셨는데 네. 이제 AI가 실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됐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까지는 한번 할 수 있을 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AI로 뭐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었으면 뭐 흔히 올해 초만 해도 뭐 흔히 얘기하는 지브리 또 이미지 만드는 게 AI야 라고 했는데 보안 쪽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어떤 사람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까지 AI가 왔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인 것 같고 네. 그거를 이제 향후 1, 2년 안에 네. 저런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전틱 SOC라는 모델을 완성하겠다라는 게 많은 벤더들이 올해 이제 얘기했던 하나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RSAC에서 관련된 이런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AI 에이전트들, 그쵸. 각각의 실제로 보안 담당자들이 담당하는 그 역할을 AI가 예, 각각의 그쵸. 유서별로 맞습니다. 다 담당하는 그런 형태의 기능들이 많이 선보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 다가왔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네. 바로 다음 장에 준비한 게 네. 실제 어떤 데모 환경인데요. 네네. 지금 요 영어로 좀 돼 있긴 하지만 전체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특정 어떤 공격에 대한 어떤 인베스티게이션, 흔히 조사를 하는 과정들이에요.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다 AI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갖고 와서 분석하고 데이터를 써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사람은 이거 보고 예전에는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여러 군데 찔러서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분석하고 조사해서 이렇게 내가 서머리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 이상해 라고 하는 게 지금 왼쪽에 이제 AI가 최종적인 의견을 주는 거고 네. 어떤 식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 다음 단계들은 하는 것들에 뭐 어떤 조사 과정을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또 네. 의견까지 줍니다. 이거 보시면은 SOC 쪽에 한 번이라도 계셨거나 SOC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딱 생각이 드시는 게 내 밥벌이 어디 가지? 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앞에 있는 지금 기술들이 우리가 미래라고 생각했던 기술들이 네. 눈앞에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가왔네요. 네. 다가왔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이 지금 구글 같이 실제 AI를 다루는 회사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만 우리가 할게라고 이제 AI 모델들만 갖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얘기하는 EDI 벤더라든가 아니면 위협 인텔리전스 벤더라든가 네트워크 회사 상관없이 우리 AI로 에이전틱해서 에이전틱 모델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너네 도와줄래? 라는 얘기를 정말 실질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구체적인 그런 AI의 어떤 사례들이 이제 쏟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다양한 AI 에이전트들이 기존에 이제 보안 회사들이 각각의 다양한 컴포넌트의 AI 에이전트를 막 내놓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회사에 맞는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네.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고요. 네. 네. 이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막 서로 간의 어떤 발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저희가 RSA 기간 전후로해서 에이전틱 AI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뭐 비슷하게 AI 쪽 이제 얘기 중에 뭐 A2A,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이제 흔히 MCP도 있고. 네, MCP도 있고 우리가 에이전트 AI를 잘 쓰는 방법들 그리고 상호 연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예전보다 조금 더 플랫폼화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상호 연계해서 잘 쓸 수 있는 어떤
뭐 미들웨어 같은 도구들도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럴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네. 곳에서 AI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나올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직은 봤을 때 이게 바로 적용 가능하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기업마다 쳐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AI가 결국에는 에이전틱으로 간다는 얘기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혹은 MCP 모델에서 기존에 썼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뮤니티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저번에 이제 네. 한번 얘기했던 API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API를 이용해서 통신을 할 거고 보때 보시 통신을 하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언어로 특정 이제 어떤 키값들을 가지고 하는 통신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번에 이제 RSA 기간에 이제 키노트 때도 그렇고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노뉴면 아이덴티티. 저희가 저번에 한번 같이 나왔던 크레밋의 네, 김동현 대표님. 김동현 네. 대표님이 잘 하시는 네. 그 영역에 있는 어떤 중요성이 자꾸 강조된 네. 키워드가 좀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노뉴면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대량입니다. 우리가 API 키를 사람 한 명이 쓰는 게 아니라 아직 이제 아예 서비스 어카운트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API 키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아닌 환경의 아이덴티티를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따지면은 이런 이제 환경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중요해라고 올해 이제 하두를 툭 던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서비스들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게 찾기 어려울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API 연결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개발자라든지 운영자가 다 이렇게 연결해서 어디 할 건지 조금 이제 API 연결이 가시성이 보였다고 하면 네. 이제는 수량도 너무 많이 늘어나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어려울 뿐더러 AI 에이전트가 저렇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 지네들끼리 막 붙을 거란 말이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그쵸.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네. 말씀하셨던 이 non-humanity API 디텍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non-human, 네. non-human.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리고 위험성이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온 게 그런 이유로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흔히 쉽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AWS 버켓 같은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API 키가 노출됐는데 네. 그걸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침해당하는 일도 있겠지만 만약 그걸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로 구현을 해놨는데 그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가 쓰는 API 키가 노출돼서 네. 이거보다 많은 권한을 만약에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 달라지죠. 네. 달라지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는 조금 심각하게 봤던 건데, 네. 근데 최근에 이것들에 대한 얘기가 뭐 외국에선 많은데 국내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뉴스 하나 잠깐 그냥 이렇게 영상 한번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이 네. 영상이 이제 제가 이제 RSA 컨퍼런스 기간에 다른 영상들을 좀 봤는데 제가 캡처를 떠오지 못해서 좀 인터넷 찾은 거고요. 네. 지금 보셨던 화면이 북한의 IT 워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원격 근로로 이제 남의 회사에 지금 위장 취업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중이고요. 그 인터뷰에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게 과정도 있고 여기 이제 어떤 이제 신분을 위장하거나 세탁하는 과정들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추가를 했는데 네. 누가 굉장히 바쁘다 그래서 뭔 내용인가 했더니 북한에서 좀 전에 이런 IT 워커들 이제 저 북한 사람은 보통 미국에 있질 못할 거잖아요. 당연히 네, 그렇죠. 보통 네. 있어봐야 뭐 중국이라든가 그러면 거기에서 있으면서 원격지에서 근무를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다 보니까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IT 팜, PC 팜들을 운영하는 대행하는 이제 분이 이렇게 이제 자기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 바쁘다. 아, 네,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북노트북 농장주. 네. 아, 파시군요. 이렇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저희는 느끼지 못했는데 네. 외국에선 심각한 문제인 게 네. 외국은 결과적으로 많은 이제 IT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거기에는 이제 동양 뭐 서양 가리지 않고 인력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라는 환경, 리모트 이제 근무라는 환경이 이렇게 쭉 널리 퍼지다 보니까 거기를 딱 파고든 어떤 공격 양상 그리고 실제 제가 이번에 RSA 컨퍼런스 갔을 때 좀 충격적이었던 건 같이 이제 이런 인텔리전스 관련된 이제 세미나를 같이 듣고 있었던 이제 현장에 온 외국 담당 기업들 사람들도 너네 이런 침해 당한 적 있어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손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전에 지금 보셨던 화면이 있지만 포춘 500대 기업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수의 이런 IT 워커들이 우리한테 뭐 시도한 적이 있어 아니면 실제 근무한 적이 있어까지 얘기하는 사원들이 많았는데 거기서는 왠지 이렇게 좀 서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쵸, 예. 우리끼리니까 그쵸. 얘기할 수 있는 거군요. 저희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네. 우리나라에서 뭐 북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원격 근무할 수 있냐? 이거는 솔직히 많이 생각하지 않는 문제긴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이슈들이 분명히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뤘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실제 저는 이게 조금 좀 더 와닿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그냥 이제 북한에 있는 친구들이 뭐 이렇게 IT 워커로 일한다가 아니라 일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나 봐요. 네. 그래서 어떤 인터뷰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이 사람 잘라야 되는 얘기를 그쪽 팀장이 했었다. 이제 북한 사람인지 그 사람은 모르고, 네. 이 친구 왜 잘라? 라는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어떻게 따지면은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어떤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의 어떻게 곳곳에 지금 잘 스며들고 있다. 스며들고 있는 걸 우리는 잘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력도 좋군요. 실제 일하는. 그런 거 없어요. 뭐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실제 일을 잘 해야지 관련된 컨피던스를 얻을 수 있을 그쵸. 테니까. 네, 레퓨테이션 체크로 분명히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잘 통과했다는 거 뭔가 있겠죠. 네, 그들이 잘하는 분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요번에 갔을 때 세미나 중에 지금 제가 요번에 갔었던 세미나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세미나 중에 하나고요. 프라이빗 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북한 IT 워커를 실제 위협 헌팅하는 과정으로 찾는 어떤 챌린지를 하는 세션이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떻게 찾지 했는데 악성 코드를 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로 그냥 취업을 해서 외부의 데이터를 던지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헌팅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세션이었는데 이거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낀 게 여기에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실제 인터뷰 화면들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제가 영상을 따고 싶었는데 촬영 안 된다 그래서 그건 못 땄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외국 애들 입장에서는 진짜 미축팔자씩 노릇이겠다. 왜냐면은 뭐 악성 코드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취업 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했는데 들어와서 데이터 외부에다 계속 빼돌리고 있는 중이니까 저런 인사이더 스트레스를 우리가 관리하고 대응하는데 우리나라도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RSA 컨퍼런스를 좀 봤는데 실제 발표도 하셨나요? 일단 제가 이제 구글 캠퍼스에서 RSA 이제 컨퍼런스 오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RSA 보시면 되는지 브리핑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시는 이제 리포트들은 저희 다운기술 블로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리캡이랑 좀 다른 부분으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RSA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요 리캡에 자료에 있는 블로그에 있는 자료들 좀 보시면 조금 더 텍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실행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들어가 보시고 관련된 내용도 한번 서베이 해주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굳이 RSA 가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들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갔을 때 배운 게 굉장히 다르고 이번에도 이제 뭐 고객분들이랑 같이 갔다 오셨더니 같이 갔다가 이제 왔는데 다들 이제 어떤 이제 새로운 보안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RSA 컨퍼런스가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저는 내년에 혹시 가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꼭 한번 추천드리고 그런 싶습니다. 프로그램이 또 있으시죠? 다운기술에서. 네, 저희도 이제 저희가 직접 고객분들을 다 모시고 가진 않지만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RSA 현장에서 뭐 도와드리거나 브리핑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고 처음 있으니까. 가시는 경우에는 그런 이제 가이드라든지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RSA 컨퍼런스를 가면 컨퍼런스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2만 보씩 걸어야 됩니다. 근데 2만 보 운동 걸으면서 되겠네요. 운동되는 정도를 떠나서 발이 아파서 못 걸을 정도가 되고 문제는 그러면서 영어 해야 되죠. 낯설죠 이러면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이러면 굉장히 지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컨퍼런스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나눠드리는 뭐 가이드라든가 저런 브리핑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부스를 다 돌아보긴 힘들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 컨퍼런스 했을 때 들어오니까 뭐 막걸리도 주는 부스가 있다고. 이번에 한국 기업이셨던 것 같은데 한국 기업도 이제 그 안에서 부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막걸리 나눠주시는 이벤트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먹고는 싶었는데 다른 게 보일 게 많아가지고 제가 거의 들리지 못해서 먹어주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RSAC 2025의 리킵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어떤 제너럴한 내용보다도 조금 더 네. 진짜 현장에 가셨던 분의 어떤 인사이트를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네. AI가 이게 막연한 어떤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업무에 다가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AI를 생각하게 되면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번째 아젠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프레임워크죠. 네. 요거는 이제 뭐 최근에 계속 일련의 사이버 사고들이 침해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네. 아까 이제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하나하나 따라가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좀 분석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건 사실 이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라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사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저희가 100% 알지 못하죠. 맞습니다. 저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게 대부분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보를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사고를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나 아니면 사고를 보고 뭐 저희가 흔히 배울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걸 좀 고민해보고 자료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먼저 뭐 말씀드려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었는지를 원래는 2025년도 주요 사이버 사고라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한 달 사이에도 너무 많은 사고가 있어서 요게 한 달도 안 된 내용들만 좀 정리를 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사고들이 솔직히 있었고 더군다나 이게 좀 연쇄적으로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네. 이 사이버 보안 안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심각했었다고 라고 느끼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공개되지 않은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지 않은 사이버 사고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사이버 보안 사고들을 우리는 어떻게 좀 보고 이제 살펴봐야 되는지를 한번 다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린 내용이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라는 내용입니다. 뭐 흔히 얘기한 프레임워크는 어떤 구조화된 집합이죠. 이제 사이버 보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유즈 케이스, 모범 사례들 또는 표준을 만들어서 이런 표준을 기반으로 어떤 구조화된 집합을 만들어서 좀 식별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위협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자가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그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도 어떤 트렌드나 또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네. 예, 뭐 일례로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도 딱 요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의 한 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사이버 보안을 다루고 형상 관리하자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조금 사용될 수 있는 뭐 이제 다양한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는 리스트네요. 니스트라는 네. 뭐 많이들 아시죠? 네. 국립표준기술연구소라고 하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니스트라고 부르죠. 니스트에서 개발한 프레임워크고요. 최근에 2.0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으로 업데이트된 프레임워크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되는 형태의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한 5가지의 이제 어떤 핵심 기능, 그리고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 중심,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아무래도 리스트에서 만들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특정 산업이나 어떤 기반에 종속되지 않고 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특정 산업을 쳐다보면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얘는 리스크 기반의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서 설명드릴 프레임워크랑 좀 다른 점은 얘는 특별하게 어떤 테크닉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 항목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크닉보다는 리스크 기반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어떤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식의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유연성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도 굉장히 넓은 게 네. 장점 중에 하나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네. 조금 추상적이죠. 아무래도 네. 당연히 유연성이 높은 굉장히 만큼 제너럴하다. 그렇죠. 굉장히 네. 제너럴한 부분이고 이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좀 부족한 내용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의 흔히 얘기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마이터텍 프레임워크입니다. 저희가 저번 달 이제 시큐언박싱에서도 다뤘던 게 CV 관련된 내용인데, 네, 맞습니다. 네, 마이터라는 이제 미국의 비영리 기관이죠. 비영리 조직에서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어떤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는 철저하게 공격자 관점에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어떤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임워크에는 전술, 택틱과 그리고 기술, 테크닉을 다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잘 나눠놨어요. 일단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딱 그 예시일 것 같은데요. 공격자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의 행동 방식을 기반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세세하게 하나씩 체크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 막을 수 있어? 없어?를 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프레임워크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격 방식 아니면 공격차, 공격 그룹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의 프레임워크에 어느 부분에 매핑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떤 공격 그룹이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의 어떤 공격 테크닉들을 그리고 어떤 태틱을 쓰고 있어라는 것들을 계속 발표하기도 하고요. 빠진 것들을 좀 업데이트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격 유형이 있을 때 그 공격 유형 같은 경우가 이런 마이터 어택의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표기하거나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네. 실제 뭐 피싱 메일이 어떤 태틱이다. 그리고 테크닉에 대한 아이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다 세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단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방어 전략에 집중하는 어떤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공격자의 관점에서 보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할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방 그리고 탐지보다는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야. 이런 이제 방어자 관점에 조금 집중이 돼 있고요.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복잡해 보이네. 네, 기술적인 전문성을 굉장히 요구합니다. 각각의 테크닉들 하나하나가 어떠한 공격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를 갖다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흔히 요즘 많이 나오는 보안 장비들은 저런 것들을 잘 매칭시켜 주거든요. 근데 매칭시켜 주는 것까지는 뭐 보안 장비에서 하더라도 이제 그러면은 매칭돼서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할 거야는 결국 그 테크닉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기술 전문성 요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각각의 특징이 프레임워크마다의 특징이 있네요. 네. 네. 실제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어떻게 따지면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개는 기관에서 좀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들이거든요. 근데 민간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도 있어서 그것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좋습니다. 합니다. 네. 민간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사이버 킬체인이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사이버 킬체인?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사이버 많이 킬체인.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건 2011년도에 로키드 마틴이라는 저희 방산업체도 미국에 거기서 만든 사이버 킬체인. 방산업체가 시발점입니까? 네, 방산업체에서 이제 실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이버만 빼면 최근에 뭐 국내에서도 뉴스에도 나오고 했던 킬체인 기반의 어떤 대응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사이버 공격을 어떤 분류, 한 7개의 단계로 분류를 해놓고 거기에 해당 고리를 끊으면서 어떤 무력화시키겠다라는 프레임워크고요. 킬체인도 똑같잖아요. 저희가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이제 선제적인 타격 혹은 선제적인 조건들을 해결함으로써 이제 이후의 임팩트 단계까지 가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이제 킬체인 기반의 사고 방식이 사이버 킬체인, 로키드 마틴에서 만든 사이버 킬체인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이버 킬체인이 되게 좋은 건 되게 구조화돼 있어요. 딱 보시면은 그냥 1번부터 7번까지가 그냥 딱 구조화돼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으로 사고하고 복잡한 사이버 위협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정찰 단계에서부터 뭐 무기화하고 어떤 딜리버리 전달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찰 단계부터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전 예방적인 부분들 그리고 킬체인이라는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상황에서는 선제 타격이겠지만 사이버 킬체인 입장에서는 저런 정찰이나 어떤 무기화가 되었을 때 전달되지 않게 이 전 단계를 보고 이 단계를 끊어줌으로써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사전적인 예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한 프레임워크이고요. 보시면 간단한 게 결국에는 너무 전문적인 기술이 없더라도 네, 이거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어떤 의사소통이 굉장히 용이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거의 반대급부가 다 단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선형적으로 고정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방어 전략 우선순위화 만들어서서
그냥 딱 1년의 과정들만 쭉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좀 딱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탐지랑 대응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리스트를 기반으로 봤을 때 어떤 리스크 기반의 어떤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탐지랑 대응 중심이다 보니까 어떻게 탐지하고 어떻게 대응할래? 이런 실제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느껴지지만, 그래서 사전적인 예방이 되지만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흔히 해서 축약을 시켜놓다 보니까 마이터텍 프레임워크에 비해서는 또 기술적인 다양성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킬체인에 이제 저희가 프레임워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 외에도 프레임워크는 많습니다. 이제 실제 이런 프레임워크들 외에도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지만,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쓸 거야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이제 프레임워크 기반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때, 크게 오늘 소개드린 것만 놓고 말씀드려보면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보안 관리 체계를 수립하겠다라고 하면은 리스크 기반으로 하고 있는 리스트의 프레임워크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보안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니까요. 대신에 우리는 공격 탐지나 대응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은 얘는 마이터텍 프레임워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조금 다시 정리해보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기획하시거나 어떤 보안 체계를 만드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고요. 이제 마이터텍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SOC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에 이제 어떻게 따지면 중간 정도?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사고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포커스를 둘래라고 하는 것들은 사이버 킬체인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지 않더라도 사고를 조금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보안 담당자 어떤 그 기업의 보안의 어떤 관련된 부분들을 전략을 수립하거나 세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어울리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가치를 판단해서 그 기준을 판단해서 이 프레임워크를 설정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각 기업들이 처해 있는 환경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보안 모델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데이터의 상황들, 뭐 중요 자산의 상황들, 이런 걸 보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이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딱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하나만 썼다고 우리가 나머지는 버릴 거야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호승님 질문 있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뭐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뭐 대규모 리소스가 충분한 경우에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다양한 각도에서 전반적으로 분석해 가면서 촘촘하게 짜질 수 있겠습니다만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질문이 우선적으로 좀 도입하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프레임워크가 어떤 건가라는 질문이거든요. 뭐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중소중견 기업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고에 대한 대응, 어떤 공격 탐지 대응보다는, 보안 관리 체계가 중요하신 것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인 보안 관리 체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사고 대응하거나 이런 관점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고 대응하거나 이런 것들은 보통 원격 관제라든가, 다른 이제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시면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면, 기본 이제 어떤 체계를 만드는 거는, 보안 관리 체계 수립이 먼저 조금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뭐, ISMS 인증이라든가 ISO 27000 인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취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체계를 세울 수도 있고요. 아직 우리는 취득 단계는 전이야라고 하면은 저런 리스트 같은 프레임워크를 차용해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뷰를 만들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앞에서처럼 쭉 설명을 하면 뭔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어서 제가 하나의 예시를 이제 두 가지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비교하는 내용을 좀 만들어 왔습니다. 좋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네. CQ 언박싱은 저희한테 소중하니까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요번에 SKT에서 났던 해킹 사고를 바탕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이미 뉴스로 나와 있는 내용들 위주로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실제 이 사고를 조사하시는 분의 입장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SKT 해킹 사고를 보고 우리가 어떤 프레임워크를 어떤 식으로 적용했을 때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리스트의 이제 2.0 사이버
그 시큐리티 프레임워크 2.0 기반으로 분석을 좀 해본 내용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스트에는 총 6개 이제 프레임워크 단계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거버넌스부터 복구, 리커버리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요번에 이제 발생했던 SK텔레콤의 사고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조직의 위험 관리, 전략 부재 또는 책임이나 역할이 이제 뭐 불분명하게 세팅이 돼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노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버넌스 차원에서 어떤 조직의 리스크 관리하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하는 데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이제 위협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위협을 식별하려면 조직의 자산들 파악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주요 정보들 파악해야 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들을 파악해야 될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주요 자산이라는 요번에 뭐 유심 정보가 들어있던 서버들에 네. 대한 주요 자산 인식이 좀 안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뭐 악성 코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취약점이 있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취약점이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지금 뭐 공격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에 그런 위협이랑 취약점 식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면에서 다 문제가 있네요. 모든 면에서 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네. 그냥 저희가 이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부족한 부분을 좀 살펴봤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식별했던 자산 중에 어떠한 통제나 어떠한 방어 조치가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뭐 접근 제어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 암호화라든가 요번에 뭐 암호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던데 그렇대요. 뭐 데이터 보안이 미흡했다든가 네. 아니면 전반적인 아키텍처나 이런 부분이 좀 설정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보호 영역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지 쪽은 결국에는 어떤 사이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걸 빠르게 탐지하는 그렇죠. 능력과 바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네, 그리고 분석하는 능력일 텐데 결국에는 탐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네. 어떤 탐지 지연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보안 장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보안 운영 체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네.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좀 잘 되지 않았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요번에 나왔던 BPF 도어 같은 이제 악성 코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탐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악성 코드입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탐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사고 조사가 끝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단편으로 봤을 때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모니터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홀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다만 그게 정말로 홀이었는지 우리가 조금 불가항력적으로 당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에 사고가 났으면 그걸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돼라는 어떤 조치 방안들 그리고 이제 복구 방안들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이제 사고를 대응하는 조치 방안 능력에서는 사고를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처음에 조금 문제라고 이제 생각했던 건 RSA 기간 동안에 아마 1차 뭐 이렇게 브리핑 같은 걸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차 브리핑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고가 내부적으로?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외부에 이제 드러날 때도요. 외부에? 예. 네. 그러니까 내부일 수도 있고 그게 외부랑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제 사고가 저희가 보통 발생을 하면 이제 그 사고를 대응하는 보안팀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법적으로 다뤄야 되는 법무팀이 있을 거고요. 네. 이거를 앞에다가 알리거나 전반적으로 상황 관리하는 뭐 리스크 관리하는 센터 TF라든가 아니면은 네. 어떤 뭐 흔히 얘기하는 홍보팀의 역할이 네, 있을 네,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유기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했나라는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좀 보기 힘든 발언들이 나오곤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이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복구 쪽에서는 결국에는 유출이 되고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사고가 일어난 상황을 복구해야 될 텐데 그런 복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었나라는 것들이 좀 의심스러운 건 예를 들어 유심이 그런 식으로 털릴지 뭐 당연히 아무도 몰랐긴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유심이 털리거나 혹은 통신망 전체가 단절되거나 하는 상황들을 가정해놓고 저희가 어떤 계획들을 세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계획에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됐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유심을 배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혼선이 많았고 네, 뭐 맞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배포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게
매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펼쳐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복구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니스트의 어떤 프레임워크로 각각의 단계들을 이렇게 분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거는 대응하는 이제 체계를 만드는 데도 있겠지만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점검 체크리스트로서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네.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해가 되긴 하는데 네. 좀 스페시픽한 어떤 영역들로 봤을 때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브로드해서 제너럴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위한 이제 또 프레임워크가 이제 지금 보시는 사이버 킬체인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마이터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하다가 일단 드러나 있는 정보가 좀 많이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테크닉한 부분들이 현재 많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한계가 좀 있어서 일단은 제너럴한 사이버 킬체인을 좀 분석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좀 했다 보니까 어떤 부족한 거나 아니면 실제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삼아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이버 킬체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공격자 관점 그리고 방어자 관점을 다 사용하는 이제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공격하는지를 7가지 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사이버 킬체인을 운영하고 쳐다보고 있는데요. 사이버 킬체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정찰 무기화 단계에서 공격자는 취약점 정보를 수집했을 겁니다. 내가 들어와야 되는 어떤 구멍을 찾아야 되잖아요.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 메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취약점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그런 악성 코드를 만드는 과정 전 단계까지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자는 수행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SK텔레콤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공격에 대한 어떤 정찰 활동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인지했으면 참 좋았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격 표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ASN 같은 솔루션을 이용해서 공격 표면을 잘 탐지하고 있었다, 잘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공격 표면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100% 그냥 기업에서 기업 보안하시는 분들이 알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서드 파티들의 도움을 이용해서 사전적인 대응을 했으면 뭐 취약점에 대응한다든가 아니면 악성 코드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위험 자체를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자 관점에서는 만들어진 도구, 악성 코드들이나 아니면은 취약점 공격할 수 있는 어떤 패킷이라든가 아니면 툴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 이거를 전달하고 딜리버리하고 악용하는 과정들을 진행할 겁니다. 요번에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VPN 취약점을 활용한 공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피싱 메일이나 워터링홀 같은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악성 코드들이나 어떤 공격들, 취약점 공격들이 전달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방어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잘 탐지할 수 있는 어떤 탐지 체계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탐지 체계뿐만 아니라 어떤 취약점이라고 하면 취약점에 대한 관리 체계 같은 것들이 잘 수립이 돼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 악성 코드를 이제 혹은 공격의 도구들을 사용하는 공격자가 그 다음에 이걸 실제 설치하고 뭐 권한 상승하고 내부 전파하고 이런 실제 공격을 임팩트 단계까지 목표 달성하는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뭐 엔드포인트나 뭐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서 잘 모니터링이 되고 있었나?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 대한 무결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만약 했다라고 하면 BPF 도어처럼 아무리 은닉이 되게 용이한 악성 코드라고 하더라도 무결성 검사에서 체크가 됐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판단하고 찾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뭐 그게 연결된 얘기가 뭐 비정상 파일이라든가 우리가 승인하지 않았던 파일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 사이버 킬체인 형태의 분석이 아까 얘기했던 니스트하고는 좀 아직 다르네요. 다른 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공격자의 어떤 사고나 어떤 행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보안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뭔가 테스트하려면 뭐 모의 해킹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정기적으로 계속 하면서
검토해 나가고 우리가 뭐가 비흡한지 이런 것들 확인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또 필요하겠네요. 네, 실제 많은 기업들이 모이해킹도 뭐 1년에 2번 이상씩 하시고 네. 레드팀이라고 하는 활동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포함해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ASM이나 아니면은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바스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보안 장비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도 하고 네. 공격 표현을 발휘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네.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었어도 뭐 흔히 얘기하죠. 보안은 비용과 연결돼 있고 비용 쓰는 조직이라 비용적으로 좀 이제 그렇죠. 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들도 좀 하고요. 이거는 모든 보안 담당자분들이 당연히 그러겠죠. 아마 동일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워크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아이디어란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고 네. 이렇게 막으면 안전하다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모든 100%를 다 이렇게 맞추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현실 상황에서 가급적 이 프레임워크를 따라가는데 우리한테 우선순위가 뭔가 맞습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보안 담당자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네. 결국에 이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마지막 서머리일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고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우리가 사고의 하나하나 건별로 따라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사이버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 조직에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지는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냐 안 하냐는 다음 이야기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그 측정할 수 있고 또 뭔가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지 되는 거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니스트는 전반적인 보안 관리 및 거버넌스를 네. 이제 대응하는데 적합한 프레임워크일 거고요. 말터어택 프레임워크는 공격자 행동 기반으로 구체적인 탐지랑 대응하는데 좀 적합할 거고, 사이버 킬체인은 공격의 단계별 흐름에 따라서 뭐 이해를 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거를 다 갖다 쓸 수 있는 조직은 없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조직과 상황 그리고 보안팀의 규모 혹은 회사의 목표 이런 것들에 맞춰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는 뭐 다운 기술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뭐 NIST 프레임워크와 사이버 킬체인을 혼합해서 거버넌스한 대응과 어떤 네.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안 담당자분들도 좀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의 어떤 저런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미흡하고 잘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는 과정들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그쵸.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그것들 자체가 굉장히 좋은 어떤 하나의 점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ISMS 같은 인증을 받기도 하시고 ISO 27000의 인증을 받기도 하십니다. 네. 근데 ISMS 같은 인증을 이제 100% 믿을 수 없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죠. 기술적으로 뭔가 완벽하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실제 운영 환경상에서 또 맞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맞는 프레임워크나 아니면은 그거에 맞는 인증 체계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검토하시고 적용하시는 네. 과정들이 있으실 거고요. 네. 물론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다만 그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네. 그런 거와 부차적으로 저런 프레임워크를 운영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들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뭐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RSA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랩업을 한번 해봤고요. 또 관련된 또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어떤 최근의 여러 가지 보안 이슈들을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도 네.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뭐 애초에 처음에 얘기했었습니다만 공부할 게 참 많습니다. 네. 이번에 RSA 갔다 와서도 느낀 건데, 네. 에이전틱 AI를 네. 하려면 또 뭘 공부해야 되는구나가 네, 보이니까, 네. 사이버 보안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어떤 그 이츠맨 웨비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네네. AI 에이전트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그 담당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그쵸, 한다고 네. 하면, AI 에이전트들을 관리하는 HR 조직 같은 그쵸.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게 현재 HR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현업의 각각의 뭐 IT 운영자라든지 보안 담당자들이 HR의 어떤 느낌으로 AI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네. 이제 이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얼마 안 남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게 조금 더 긴 시간으로 저희한테 텀이 있으면 네. 준비를 많이 할 텐데, 네. 너무 빨리 오고 있어서 솔직히 맞아요.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참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고요. RSAC에서의 그 캠페인 그 문구처럼 그래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이런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많이 공유하고 또 해당되는 내용들을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노하우도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네. 그런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 쉽게 언박싱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바쁜 네. 와중에 그렇죠? 바쁜 와중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네. 의견도 남겨주시고 질문도 남겨주시고 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보안의 어떤 이런 촘촘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6월 달에도 간단히 또 이벤트가 있죠? 6월 달 네. 이벤트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6월도 이제 장마가 기간이긴 하지만 네.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이벤트들은 핫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6월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애트리라고 하는 이제 흔히 연구기관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기관이고 특허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트리에는 사이버 보안만 있진 않지만 사이버 보안 관련돼 있는 다양한 기술도 소개를 하기 때문에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랑 같이 유저 그룹을 또 6월 달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선 좀 생소하지만 크롬 엔터프라이즈라는 유저 그룹을 좀 운영할 예정이고요. 네.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이제 M트렌드 웨비나도 이쯤에서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6월 달도 다양한 또 보안 이벤트와 행사들이 있으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많이 참석해서 또 관련된 정보 얻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5월 달에 쉽게 언박싱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바쁜 와중에도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달은 저희가 이제 어떤 아젠다를 해야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6월 달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을까. 네. 이슈가 좀 없어서 고민하는 게 차라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보안 이슈들은 뭐 방학이 없습니까? 아,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5월 달에도 다양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6월 달 또 쉽게 언박싱 또 살펴보도록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온라인 설문조사 지금 오픈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또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뭐, 라이브로 진행하다 보니까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이사님께서 또 끝나고 나서 또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답변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달 저희 이츠맨 그리고 시크 언박싱도 저희가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또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뉴스레터도 지금 되어 있거든요. CQ톡톡 뉴스레터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 이벤트라든지 소식들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오후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